안녕하십니까. 동산형 TV에 귀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수학 공식 같은 게 부동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학의 미적분과 아주 똑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업계에서 정말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투미 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동산이형 네, 동산이형 채널 오늘 처음 출연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 채널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셔, 그죠? 동산이형을 아닙니다. 좀 유명한 채널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김재경 소장님 모신 이유가 매번 좀 여쭤볼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급하게 바쁜 일정 중에 빼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요즘 부동산 아파트 값이 갑자기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이걸 어디다 물어볼까, 그러니까 좀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님이 누가 있을까 저희께 많은 직원들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제대로 읽으려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않고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 값을 물어보려면 김재경 소장님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게 됐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번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아파트 값 도대체 왜 오르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전에 꺾인 거 자체가 그게 특이한 거였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주춤했던 시장 자체가 이상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망들을 했었지만 이제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부동산이 꺾였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한 뭔가 무슨 공급이라든가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어떤 게 있었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었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사실 0%대, 우리가 일명 제로금리 시절이었었다가 갑자기 기준금리 미국이 막 4% 돌파하고 5% 이렇게 가버리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 같은 대출들은 7%도 넘어오고 8%도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이 정말 의외인 게, 우리가 막 통계적으로만 봐도 너무 특이한 케이스가, 사실 부동산과 이제 금리의 상관관계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지금 또 다시들 얘기하는 게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의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금리 떨어지는 게 좋다 나쁘다를 결론 짓기 앞서서 과거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보통은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부동산 밀수하기 쉬워지고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금리가 내려가던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왔었고요.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던 시절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와 있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시를 한번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버블7 얘기도 있었고, 그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당시 금리를 생각해보면 금리가 막 쫙 낮아지다가 부동산 가격이 뛸 때 금리도 엄청나게 올렸었어요. 같이 올랐죠. 무려 7차례나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높아서 집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없었었고, 그때는 금리가 10몇 %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그렇죠. 당시 막 8%, 9% 대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맞네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거에 딱 맞다 떨어지는 공식은 아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라는 것 자체가 후행지표라는 거예요.
애초에 금리를 올리는 환경이 무엇이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골디락스를 추구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돼도 안 좋고 안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성장률로 갖다가 가는 것을 아주 이상적이다 해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인이들 또 못 알아듣죠. 골디락스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설명도 한번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한은의 목적, 한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한은의 일목적은 사실 경기 부양이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 일목적이고, 이 두 번째 목적이 이제 경기의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게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경제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이게 전문가로서 답을 줄 수 있는 거군요. 아닙니다. 너무 이걸 그때 얘기했다가 한번 꺾이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서. 근데 일단은 한번 욕 먹은 적 있죠. 그럼요. 저번에 2022년도 때도 저는 올라간다고 봤었다가 꺾이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대중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그 관람 포인트를 좀 이렇게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에 화를 내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 너무 이게 급작스럽게 변하니까 인플루언서로 좀 가끔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저 틀린 거는 맞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뭘 놓쳤냐라는 거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딱 그거 보면서 그래, 내 말이 100%일 수는 없는 거고, 저 역시도 투자자지만 맞춰서 본인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 확률과 근거를 대주시는 거지 무슨 점쟁이가 아니시니까 딱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얘기했었을 때 금리를 올리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너무 좋다 못해 과열이기 때문에 좀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금리가 진짜 높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죠. 그때 당시 뭐가 터졌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막 낮춥니다. 근데 금리 낮췄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바로 살아났나요? 아니었었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2008년도 까지만 해도 조금 막 그러려니 하다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꺾여서 그래서 12년도에 바닥을 찍고 14년도까지 횡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14년도부터 이제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17년도에 폭등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금리랑 부동산이랑 밀접하게 보다 보면 사실 금리가 낮아져서 올라가서 이거라기보다는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꺾인 건데, 이게 금리를 올린 게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서 올렸었나요? 아니었죠. 미국이 자기네들 막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대니까, 더군다나 미국은 경기가 또 그 와중에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올린 건데 우리나라는 환율 방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랑 맞추지 못하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절없이 무너진 거죠. 대한민국 경기를 보면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원래 지금 하는 총재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올리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0.25% 올리는 게 사실상 뭐 미국에서 올리는 거 50bp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50bp, 25bp 올리는 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25bp 올리는 거는 50bp 올리는 효과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경기 상황 보면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미국이랑 대한민국의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음에도 못 올리는 거는, 더 올리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못 올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경기 상황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융 충격도 오고 주식도 막 힘들었었고 부동산 가격도 무너지고, 이때 그 사이클이 적는 거죠.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 대출 이자는 더 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천천히 올린 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거의 반년 만에 금리가 몇 %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충격이 세게 오면서 2022년도 하반기 장이 무너진 거였었던 건데, 근데 거꾸로 보면 그 금리 충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할 장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럼 누군가 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하를 하는 거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러면 네 얘기대로라면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하한 거니까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대한민국은 이 금리가 올 상황이 아니었었던 건데 어거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었던 거고 다시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본격적으로 한 9월 달부터는 예상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낮추는 여건들이 좀 더 부담이 낮아지니까 우리도 하반기 되면 금리 낮아지지 않겠냐. 마침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셨죠. 한국은행장이.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와 별개로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지금 실질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출금리가 아까 뭐 주담대도 5% 넘어갔었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3% 후반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3% 후반, 4% 초반대에서 받을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금리들이 또 내려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금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혹시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가 되고 또 오히려 금리가 지금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보다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더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상했었던 금리가 정상화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금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보니까 사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라는 변수가 많은데 그거 하나만 갖고 집값이 떨어진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고 금리라는 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거를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금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미국에서 올라간 금리에 발맞춰 나가자 했던 이 금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조절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 어떻게 따면 등 떠밀려서 금리를 끌어올라간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집값이 충격이 온 거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금리가 낮춰지는 거는 오히려 원래 대한민국 체력에 맞는 금리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낮아지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높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집값이 맞지 않은 이유로 변화된 거는 이거는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저도 오늘 좀 처음 배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저번에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금리가 일단 또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부담 가능한 이제 금리 수준으로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서울 집값이 이게 정상이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집값은 금리와 관계없이 올랐으니까 드디어 대답해 주시는 거네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전국이 다 올라가냐? 그렇지 않죠. 서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경기도도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주요 거점 도시들 중점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산도 급매물들이 조금 거래가 된다라고 하지만 안 그래도 부산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지금 다 회복세를 갖고 있다는데 제일 관심이 갖는 거는 부산만 지금 죽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산도 지금은 또 거래가 급매물들 중심으로 해서 소진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부산도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부산 차례도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서울로 중점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난 건데 그러면 왜 서울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냐라는 거는 지역별로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많이 강조한 게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주택자 규제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게 정권을 어디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댓글들도 여전히 많고요. 그럼 투기꾼들 막 투자 막 여러 채 하라고 그렇게 냅둬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람들한테 뭐 이게 옳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근데 다만 이 정책이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지 이 해석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 놔야 다음에 내가 어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산이 형님한테 네네. 한번 물어볼게요. 동산이 형님이 아까 막 부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부산에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네,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취득세도 막 중과세율 때리고 종부세 때리지. 엄청 때리고 양도세도 많이 내야 되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부산에 세 채가 있는데 이 주택수를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못 늘리죠. 못 늘리죠. 오히려 그냥 보유만 할래 라고 했었더니 그것도 부담스러워. 종부세를 막 때려. 그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주택수를 줄이게 되는 거죠. 아, 맞아요. 종부세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줄여서 결국 정부가 한 채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산이라고 했을 때도 부산 집값이 엄청 싸지도 않거든요. 지역에 구분 없이 한 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도 뭐 저렴한 집도 있겠지만 가격이 그래도 10억 넘어가는 주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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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이야. 근데 서울에 30억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니까 규제가 없는데 네네. 부산에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 총액은 똑같은데 다주택자 적폐기 때문에 종부세를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해 가네요. 그러니까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던 거에서 B, C는 팔았어. 근데 A를 10억짜리 그대로 들고 있느냐? A마저 팔고 30억짜리를 사러 가는 거죠. 역시 스바라시. 맞아. 네, 그게 진짜 심플한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 저는 자동차랑도 비유를 좀 하거든요. 1가구 1차량으로 갖다 규제를 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당장 저희 집도 차가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 차 있고 어머니 차 있고 저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부자라서가 아니라 각자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차를 한 대만 냅두래요. 전 소나타 끌고 다니지만 그럼 뭐 먼저 팔까요? 소나타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뭐 팔까요? 다음 차 팔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차만 남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대만 들고 있을 거면 좋은 걸로 가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매니아층이 있는, 갖고 있어도 좀 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차를 가져가겠죠.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 어차피 한 채면 좋은 데로 가자.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수에 대한 규제 때문에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 간의 양극화가 나오는 거고 서울 내에서도 보다 보면 서울 중심지냐 외곽이냐 그리고 똑같은 서울의 강남이라 하더라도 강남구가 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 있거든요. 강남의 빌라라고 해서 뭐 마냥 싼 건 아니지만 아파트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죠. 네, 너무 요즘 뭐 빌라는 거의 휴지 취급 받는 나이니까. 또 특히 최근에는 또 이 다주택자 규제가 별개로도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게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또 막 빌라 전세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지. 또 이놈의 전세 보증 보험 또 126%? 네. 이것도 있다 보니까 저 그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금액의 상한선에 또 리미트를 걸어버리니까 또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차치하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려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오피스텔도 무너지고 생활력 숙박시설이니 지식산업센터니 다 안 좋은데 아파트만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그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또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경기 안에서도 그 비선호 지역과 선호 지역을 나눠져 버렸다 이런 뜻인 거네요. 아니 사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사람들이 빌라 살고 싶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못 사니까 빌라를 사죠. 그 자기 만족하는 감에 빌라도 뭐 내가 살기 편해 좋아. 그리고 내가 뭐하러 이자를 많이 내 뭐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지금 이런 상황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볼 때도 아파트 값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빌라 시장도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방 집값이 저는 지금 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대한 막연한 이제 불안감, 공포 분위기가 되게 강한데 진짜 위험한 데들도 많아요. 지금 인구 감소도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 이제 중소도시들은 가능한 좀 피해야 된다고 보지만 누가 봐도 그 지역의 거점 도시들 아까 대표적으로 부산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오히려 정작 부산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부산 사람들도 약간 패배의식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꾸 반복되니까 그게. 막 누구는 뭐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도 쓰고. 진짜?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젊은 층에 다 서울 수도권을 빠져나간다. 제2의 수도라고 하지만 일자리도 없다. 부산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산 집값이 이 가격 수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막 부정적인 뉴스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 아무리 인구가 감소해도 거점 도시들로 몰리는 게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그래요. 인구 감소가 실제로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20년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일본은 전체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도쿄도조차도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요. 물론 미미하지만. 근데 여기서 집값은 형평이 완전 달라지는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중소 지역들은 집값이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그 와중에서 일본에서도 도쿄라든가 나고야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거점 도시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일대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하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중소도시들에 막 자꾸 이제 당장 애를 낳으려고 해도 산부인과도 없어. 학교도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애를 좀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부산에 가야겠다. 아니면 대구를 가야겠다. 우리 수성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뾰족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랑 좀 느낌이 달라지는 서울은 뾰족하게 이렇게만 움직인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서대문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하다못해 시간 좀 지나가면 노원구 쪽이나 뭐 이런 데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서울을 뒷받쳐주는 거는 경기도권역까지 다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러면 점점 더 뾰족하게 먹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산 쪽에서도 어디가 살아남을 곳인 곳인지, 대전에서도 어디가, 대구에서는 어디가, 그 생각해 보면서 그 핵심적인 지역의 신축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너무 현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비건론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사실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감하게 이런 규제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런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방집값 올라가는 거 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똘똘한 한 채로만 만들어 버리면 강남 집값이 지금 벌써 반포는 45 그냥 넘어갔고 지금 호가는 매년 원베릴리 33평 호가가 거의 50억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 라는 거랑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한 채로 가면 지금 서울의 상경투자 비중이 2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 매매 거래에 그냥 5명 중 1명은 외지인들이 이제 사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밀려서 경기 인천 주택들 사고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웃긴 건 거죠. 그 지역의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건 거고. 투자재로서 바뀐 거죠. 이게 거주하고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걸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당위성은 있었어요. 몇몇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뻔한 거죠. 좋은 거 한 채 남기고 다 파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주택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주택이 빠지는 거죠. 내가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지방집값 빠지는 건 나는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나의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빌라는 별로 집값이 빠지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데 빌라 집값만 무너져. 이래 버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랑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시키고 싶으면 다주택자 규제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진짜 서민들은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 사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강남에 40억짜리 50억짜리 이건 어차피 나랑 상관이 없어. 이 실명을 밝힐 좀 그러죠.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자꾸 강남 아파트 가지고 그러냐. 아니 뭐 외국에서 뭐 무슨 맨하튼 집값이 뭐 200억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서 뉴스 안 하지 않냐. 한국만 그런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족을 붙여서 욕을 먹었죠. 나도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해서 그때 욕을 먹었었던 건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강남 집값은 그냥 아예 저세상 집값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논외로 치고 가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진짜 서민들이 사고 싶은 지방 집값 싸게 하고 빌라 집값 무너뜨려가지고 쉽게 뭐 내가 연봉이 3천이라 하더라도 빌라 집값 뭐 저렴하면 들어갈 살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아주 목적 수행을 잘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러면 그 애매한 주택들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재산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양극화인 건데 그러면 결국은 다 각오는 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이 가운데에 있는 가격대들도 쭉 정상 가격으로 올라가고 너무 막 고공행진하는 집값들이 이쪽으로 굳이 쏠리기보다는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치인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쵸. 결국 이 다주택자 규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소득세법이니 지방세법이니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분간 이 다주택자 규제가 안 풀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고 돌아서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그 부동산 안의 메커니즘만 가지고 움직이면 다행인데 마지막 말씀은 이 정치는 정치 메커니즘이 달라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실제 경제 사정에 맞춰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구나. 어렵네요.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니까 부동산이 종합과학이라 하더니 그걸 다 보셔야 되는군요. 경제 얘기도 해주시고 정치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부동산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맞게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려면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좀 풀어야 이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주요 이해하신 것 같고 부동산은 양극화가 되고 있다.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좋아하는 것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들로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집이 좋아서인 거 떠나서 뭐 위치나 교통이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직장이나 따져가지고 서울 선호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우리나라도 이제 맨하튼처럼 부자 나라의 도시로서 그 격을 갖추려면 강남이 좋아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 양극화도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얘기시네요. 그럼 요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지방 도시들 있잖아요. 지방 도시들이 공급이 과잉된다거나 부산처럼 또는 이제 말씀해 주신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라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인구가 뒷받침되기가 힘들, 여력이 좀 힘든 곳들, 또는 그런 곳들에 고분양가로 나왔을 때는 이제 비분양이 많이 터지는 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지방 아파트들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 시행사나, 또는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또 다른 시공사나 금융사들은 지방의 물건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이 지방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너무 많이 투자해서 지금 이제 그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PF 뭐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 부도가 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충격을 줘갖고 지금 오른 집값을 한번 흔들 여지는 없는 건가요? 사실 요즘 또 부동산 하락에 대한 거대 담론 중 하나인 제가 이제 인구 감소 얘기는 앞서서 해드렸고 또 다른 담론 중 하나가 바로 PF 위기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시행사들 진짜 많이 무너졌고요. 실제로 그 시행사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도급공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준공 걸어놨다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건설사들, 시공사들도 무너지는 신탁사, 금융사만 다 같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공사마저도 백기 들면 그게 한두 건에 모르겠지만
또 쌓이면 또 이제 금융 쪽에서도 몇몇 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모 저축은행 얘기 그쵸.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근데 정부는 일단 적어도 금융권까지 확산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금감 원장님도 막 시장 논리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전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얘기죠. 옥석 가리기 망할 사람 망해라. 근데 이게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항상 국토교통부나 이제 주요 내용들은 아예 항상 원문을 찾아 읽는데 이제 5월달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PF 관련된 내용 보다 보면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이 아예 명시돼 있어요. 옥석 가리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뭐 저야 강연할 때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사업성 있는 것들 입지고 곳들 옥석 가리기 하세요라는 어떻게 따지면 표현인데 야 이거를 금감원에서 옥석 가리기라고 하니까 뭐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옥과 석이 뭘까요? 사실 분양 잘 안 되는 지방 사업장들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PF 터지면 또 부동산 떨어진다 뭐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네. 인구 감소라는 것도 큰 틀은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 수요가 줄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사실 여기서 인구 감소라는 건 서울이 아니라 지방 인구 감소 더 심각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PF 위기도 사실 세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PF가 터지면 이제 PF 문제가 막 수면 위로 올라가지고 빵빵 터지고 막 시공사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인 소장님 말씀대로 다주택자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주어서 지방의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도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도 나면은 그 회사가 거기만 지은 게 아니고 서울도 지었거든요. 앞으로 서울에 또 지어야 되고 이들이 다 부도로 함께 가져와서 전체 경제 불황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무너진 건설사로 인한 충격 때문에 서울의 집값도 한번 출렁하고 그 공포감에 의해서 좀 가격이 좀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나가셨고 그래요? 너무 나가셨고 팁을 좀 끊어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PF가 터진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산소호흡기를 뗀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원래 이제 시행사들의 이제 수익 구조 메커니즘이 결국은 내가 이 땅을 이제 구입하는데 땅 매입비도 없으니까 우리 브릿지론도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 땅 사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땅 인허가 바꿔서 본 PF 일으켜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시공사가 공사하다가 이제 분양 대금을 받아서 이걸 다 상환하는 게 구조인데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이미 이윤이 아니라 손실은 났는데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자 무너지진 말자라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PF 연장을 해주지 마라가 돼버리면 당장 만기가 됐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 그러면 이제 시행사 엎어지는 거고 시공사 무너지는 같이 거고 엎어지죠. 그러면 이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럼 사실상 이건 경매로 넘어가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공매. 이제 경공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즉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분양가를 갖다가 6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6억을 못 받고서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막 5억에 분양하고 4억에 분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축이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변 집값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 뉴스 보다 보면 할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 했더니 기존에 원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입주 못하게 막 2주 차대 막 막고 그죠. 억울한 거야. 난 비싸게 사가지고 나는 6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4억에 분양받았는데 집값 떨어뜨리는 그 자기한테는 나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화는 시행사한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싸게 산 사람한테 하랴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산 사람들 괜히 화풀이하면 입주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신축이 그렇게 막 할인 분양해버리면 구축은 더 빠지고 이런 식의 악순환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분양이라는 사실 지방이 있거든요. 서울에 미분양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에는 빈택지가 없잖아요.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아파트가 공급되지 서울에 시행하는 사람들은 보다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도 막 뉴스 보다 보면 PF가 뭐 서울도 강남도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랍시고 잘 알죠. 푸름을 무슨 십몇 억이 분양해.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저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저거는 허상이다. 저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괜히 또 사람들이 강남에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적어도 방 3개 이것도 면적이 우리가 8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좀 시장이 왜곡됐었던 건데 그런 애들이 미분양인 거지 진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서울에 미분양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 무너지는 것도 PF가 빵 터졌다고 쳐요.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PF가 터져야지 집값이 정상화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집값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도 어디가 무너질까요? 우리가 막 대구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아요. 뭐 대구는 사실 이번 장 오기 전부터 공급 과다로 갔다가 예전부터 좀 돌아왔죠. 네. 근데 대구에서도 수성구는 분양 다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아직도 대구에서도 중소도시들 또 이렇게 약간 나홀로 있는 곳들. 저 대구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동구 쪽에 물량이 그쵸. 되게 많은데 거기가 막 할인 분양한대. 그럼 그 일대가 무너지는 거고 수성구랑은 관계가 상관없는 없고. 얘기인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볼 땐 그런 거고 똑같이 사실 공급량 관련해서도 우리가 서울에서 2만 세대 공급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뭐 아주 큰 단지죠. 이 서울에 2만 세대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2024년도, 2025년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네네.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전체 다 했을 때잖아요. 네. 그죠? 1년에. 많은 거 아니죠.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은 아까 말한 건 빈택지가 아니에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 철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서울의 우리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1년에 평균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만에서 3만이 공급되고 2만에서 3만이 멸실이 되면 순수 증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냥 횡보인 건 거죠. 그러니까 막상 올해 전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원래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금액은 빠졌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지금 공급량 가지고서는 그냥 돌려막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좀 집값을 떨어뜨렸던 게 잘못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전세의 대기 수요가 지금 그 매매로 밀려 들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다음 스텝으로 얘기하려 했던 거긴 한데 일단 PF를 마무리하자면 결국은 PF라는 것도 이제 지방의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PF를 터뜨리면 지방 부동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에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지방은 가치가 없다. 그렇구나. 네. 사실 봐야겠다. 지금 이제 질문이 제가 사실은 집값이 왜 올라요 했더니 전세값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질문은 PF를 했거든 지금. 네네. 근데 PF 얘기를 하기가 싫으신가 싶어가지고 속으로는 명쾌하네. 그러니까 PF가 결국은 지방이나 관심 없는 데에만 그렇죠. 부도를 가져올 것이지 서울같이 좋아하는 곳이나 또 지방일지언정 사람들이 찾는 곳은 PF 부도 사건의 피해자가 되진 않겠다. 그쵸?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할인 분양하는 데들 많고요. 그리고 서울의 빌라도 보다 보면 워낙 이제 힘들다 보니까 원래 맞췄었던 분양가보다 할인 분양하는 신축 빌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엎어지는 쪽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쵸. 누구나 원하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랐어요. 우리가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둔촌주공 84 타입 분양가 13억이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마포에 분양한 게 지금 평당 5천이었잖아요. 네. 맞죠. 15억 넘게 분양한 거예요. 네. 15억이 뭐야? 더 비싸게 16억, 했었죠? 17억? 네, 17억에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광진구에서도 그때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거기도 15억에 했었으니까 엄청 싸게 한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막 비싸도 비싸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 생각들을 하는 건 거고 그때가
그때 우리 소장님이 장인타운 그쵸. 네, 저 이제 그때 둔촌주공도 그때 막 넣으셨고 하길래 본인 직접 또 넣으셨고 넣으라가 아니고 본인 넣으셨고 너 그래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둔촌주공 넣었지만 떨어졌고 그리고 그때 장이 4구역 분양 받았었는데 장이 4구역이 분양가가 9억 후반이었었어요. 확장비니 뭐냐면 10억 이 정도였었는데 바로 최근에 장이 6구역 12억? 분양가가 12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경쟁률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뜨고 지금 청약통장에 만기가 들어왔다 하잖아요.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는 사람들이 결국은 서울은 분양가를 높여도 너도 나도 이제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면서 줄 서서 가는 거고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동호수 선착순 동호수 찍어 가세요 해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안을 가졌을까요? 사실 장인인타운 하셨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 입장에서 아무리 있지 전문가님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게 딱 받고 또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 좀 하고 나서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뭐 이거 가지고 뭐 잘못한 소리를 막 떠들었다고 막 욕도 막 먹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랬는데 야 지금 누가 옳은 것인지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나와. 그전 하락장 자체가 정상적인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사실 금융 충격에 대한 일시적인 쇼크라고 봤었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단위로 보면 부동산 들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도 안 팔았었어요. 하나도 안 팔고 다 존버. 당시 존버였네요. 존버, 그렇죠. 존버가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버티면서 저희는 다 서울의 신축 혹은 서울의 정비 사업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가치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들고 있다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안 팔고 굳이 딱 들고 있었더니 지금 다 그냥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 이제 부동산 방향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국토부가 알겠어요. 그 대통령이 알겠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했던 그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느냐라는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고요. 얘기하던 중에 제가 PF 관련된 어떤 그 이슈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여쭤봤는데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놓고 PF를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소장님이 또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내가 내심 기대했는데 너무 명쾌해가지고 질문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명쾌해서 역시 인정합니다.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집값 오르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가서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 전세값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특정 이슈 뭐 PF나 인구 감소나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하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전에는 작년 2023년도에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올랐지만 지금 장에서는 마포, 성동, 동작, 광진, 강동 한강변에 있는 다른 데들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심부, 서울 중심부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더 암울한 듣기에 따라서 암울할 수도 있는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본격적인 서울 부동산 가격 랠리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최소 2, 3년은 갈 거라고 더 보거든요. 오를 것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 관련해서는 앞서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갔어야 했었던 게 전세 금액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전세 금액이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포인트인데 공급 절벽이 온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아까 2024년도, 2025년도 서울의 공급 물량이 2만에서 3만 정도 된다라고 말씀했었고 제가 그리고 또 서울의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포에서 몇천 세대 막 입주할 때 전세 무너질 줄 알았더니 네네네. 안 무너졌어요. 우리 가격 다시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둔촌주공 기다려야 된다. 올해 11월 달 2024년도 12월에 둔촌주공 본격적으로 입주하면 전세금이 무너질 거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둔촌주공 기다려보세요. 딱 그 일대만 조금
조정을 받다가 전세 금액이 만세대니까. 매매 금액이 아니라 전세 금액이 전세 금액 조정을 받다가 그 이후로는 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헬리오시티도 한번 경험했으니까. 헬리오시티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헬리오시티 1년제도 입주 폭탄이라고 떠들었었지만 네네. 헬리오시티에서 전세가 무너졌지 매매가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전세로만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올해는 둔촌주공이 연말이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동부권에 이문희경 뉴타운이라든가 장위 뉴타운이라든가 입주가 또 그쪽에 일대에 또 몰려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광역 뉴타운도 입주가 좀 몰리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일대 일시적으로 전세 금액은 국지적으로 눌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년까지란 거예요. 2026년도가 되면 서울의 공급 물량이 이제 10,000건도 안 돼요. 몇천 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실 공급이 많다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었지만 근데 공급량이랑 전세 금액의 상관관계는 명확했었거든요. 일단 특히 신축 아파트가 아까 PF랑도 동일해요. 우리 PF가 터지면 지방 집값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한 게 신축 아파트인데 할인 분양을 해버리면 신축도 이 가격인데 구축이 버틸 수 있겠냐 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매매 금액과 별개로도 신축 아파트가 동시에 막 몇천 세대 입주를 해버리면 세입자를 채워야 되니까 전세 금액이 그 일대가 눌려요. 그럼 신축 금액도 막 전세 금액 이렇게 싸면 주변 전세 금액은 더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일대 전세 금액 안정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없어요. 신축 공급이 없으면 전세 금액이 일시적이라도 눌릴 요인조차도 없다는 거죠.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요소가 안 보이게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2026년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둔촌주공 때 전세 금액 좀 빠지는 거 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둔촌주공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 패자가 된다고 봐요. 왜냐? 우리 농담삼아 부동산 업계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좋은 집주인 만나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안 좋은 집주인, 악덕 집주인을 만나야 내 집 마련 빨리 한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제 주변도 그 집주인이 그냥 편안하게 집값, 그 전세값 안 올리고 월세 안 올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요즘은 사실은 이제 완전한 전세도 없어요. 뭐 전세값도 하도 비싸가지고 전세 뭐 일정 부분 자기 10억이면 10억 내고 나머지 월세 반전세 이렇게 사는데 이거 자꾸 올리니까 아예 들어서 사야지 하고 산 사람들이 잘 됐어요. 맞아. 그런데 지금 뭐 저렴한 전세가 있어요 라고 가면 그때 당시는 좋은데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이 2026년도가 분기점이라고 좀 봐요. 그때 이제 공급량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고 멸실, 재개발 재건축 계속되면서 멸실되는 사람들, 그럼 오히려 서울의 주택수가 순감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게 지금 입주하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멸실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부족 때문에 이런 건데 그때는 대놓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이미 공급 절벽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면 아예 집값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공급이 없다 대책 왜 안 내놓냐 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또 얘기를 열심히 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집을 많이 샀냐 즉 패닉바잉이 오는 시점이 언제였었냐 전 정권에서 임대차 3법을 꺼냈을 때 그때 패닉바잉이 왔었거든요. 맞아. 아이러니에요. 그죠? 왜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정책의 목적은 선의일 수는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악일 수가 있어요. 결과가 뭐 좋지 않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세입자를 보호를 하려고 한 정책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저렴한 금액으로 5% 이내로밖에 못 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청구권을 써가지고 내 전세 금액이 5억이었는데 5억이 한 번 더 연장해서 갔었어요. 2년, 4년 동안. 그러면 전체 시중에 풀려야 되는 전세 시장 매물이 한 100개다. 물량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한 80%가 갱신으로 넘어가 버려요. 20%의 물량으로 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청구권이랑 상관없이 거기는 원래 전세가 쌌으니까 그냥 갔지만 서울에 새롭게 학업 때문이든 아니면 직장 때문이든 아니면 새롭게 신혼부부 때문에 분가를 하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물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 몇몇의 사람들 쏠리면 집값이 엄청 튀는 거죠. 정확하게 전세 금액이 튀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전세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은 나는 전세가 5억이었는데 제가 막 8억에 거래되고 9억에 전세 금액이 거래돼. 그러니까 이 세입자를 빨리 내쫓아가지고 나도 9억에 내놓고 싶다. 이게 되는 거고, 또 9억에 거래된 게 이게 정상적인 전세가 아닌데 얘가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매매 금액과 갭이 좁아지면서 매매 금액도 밀어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전세를 못 구하니까 전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집이라도 사야겠다.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패닉바잉. 그래서 2021년도에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었어요. 예.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그러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막 그랬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시금 2026년도에 전세금이 막 폭증하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도 뭐 나는 안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매수 안 하더라도 전월세는 강제가 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월세 금액이 미친 듯이 올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올려주든가 아니면 더 싼 지역으로 밀려나가든가. 그런데 밀려나기 싫고 그러면 막 우리 애엄마가 막 자꾸 막 잔소리하고 내가 그때 사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그렇죠. 그럼 많죠. 가정의 화목이 막 깨지고 막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 집주인 전세금액 올려주기 급급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꼭 신경이 반대하는 거는 신랑들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홀로도 있습니다. 가끔 있어?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통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쏠리는 시장이 그게 진짜 패닉바잉이고 그때가 진짜 과열의 시장이 오는 건데 지금은 과열의 시장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상황 지금 아니고 대중적으로 막 지금 무조건 사야겠다 막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7,000개 지금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많이 된 건 지금은 약간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눌려 있고 서울만 거래가 되니까 아까 외지인 거래 비중이 25% 가깝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간 거지. 지금은 다주택자 못 사고 무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나 상경투자나 뭐 실거주자도 지금이라도 많았다고 실거주로 하더라고. 사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다들 너도 나도 집값은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사야겠다 이 분위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영상에서 누군가한테 집값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죠. 아니면 아까 말하신 것처럼 PF가 터지면 서울도 떨어질 거다 그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의견 다 존중합니다.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세 금액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무주택자분들도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뛰어들면 진짜 부동산 가격 폭등장이 그때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2026년도 이후 시장이 더 무서운 시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2, 3년 동안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전세 금액이 안정될 요소가 없어요. 공사비 올라가는 것도 여건이 지금 원인이 되는 걸까요? 그쵸. 공사비 올라가는 거는 좀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집값 상승의 요소로 보다보다는 이제 원가적인 접근 방식이잖아요. 분양가,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계속 높게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합원들이 계속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미친 듯이 올리는데 그러면 조합들은 떼돈 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조합은 떼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도 간신히 분양가 이제 분담금 상승을 억제하는데 급해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공사비 올라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한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체감을 하는 거죠.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럼 결국은 분양가도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이거 공사비 올라가는 거는 서울 아파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방 투자를 고려할 때 이 관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서 지금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800에서 900선 가고 있고 예, 예. 조금만 더 지나가면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올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울에서도 뭐 고급화나 고층으로 하는 1000만 원 넘게 지금 반포 신반포 22차는 1300 얼마. 그렇죠. 예. 신반포 22차는 더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 1300 된 게 걔네가 세대수가 200세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세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애들은 또 공사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했을 때 33평형 신축 아파트의 계약 면적을 보게 되면 50몇 평 아닌가요? 네, 50평대 중반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5억 5천인 거죠. 그죠, 5억 5천 정도 나오겠죠. 땅값 제외하고 공사 비만 5억 5천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방에 지금 분양하는 애들 보다 보면 4억에 분양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제 말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군요. 못 사는 이유는 그거보다 좋은 데 많이 때문에. 하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를 아는 것도 알지만 다주택지 규제 때문에 걔를 사는 순간 세금이 다 꼬이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 건데 오히려 우리가 지방에 내가 거주를 한다. 결국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에 직장이 있고 난 서울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고 보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있어. 뭐 이건 부산에서 뭐 무슨 분양가 이게 7억을 누가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땅값 제외하고서 공사비만 지금 5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걔는 5억에 안 지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 600일 때 지었어. 그래서 내 공사 원가는 한 3억이야. 나도 땅값 빼고 뭐하고 뭐 이유는 크게 못 남겨도 뭐 그래도 이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얘가 얼마에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애들은 이제 5억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진짜 좋은 얘기시네. 결국은 지금 되게 큰 꿀팁을 주시는 게 어쨌든 뭐 아까 4억짜리 이런 거는 그 뭐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또는 어쨌든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서 제 말도 맞고 소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지방의 준신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띵 하는 게 사야 되는 거네요. 그쵸. 내가 물론 내가 자금에 맞춰서 내 자금이 오히려 많아 10억 들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울로 오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내가 없으면 꼭 거기 살아야 된다면 왜냐면 자금이 다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 꼭 살아야 된다든지 거주하려고 하면 어쨌든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일대 지방 어디라고 할게요.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기 좀 하니까 어느 지역에 분양가가 지금 또 너무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할인 분양하는 애들 있잖아요. 할인 분양하는 거 막 분양가 4억에 나오고 있어. 그럼 나중에는 얘가 참고로 지금 막 지방도 어디냐에 따라서 막 인구 감소도 있고 사실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는 원가법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를 한 게 얘가 솔직히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근데 적어도 그 지역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살고 싶은 사람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고 그러면 준신축보다 당연히 신축이 비싸야 되고 구축보다는 준신축이 비싸야 되는 거고 결국 그 내에서도 서열은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신축 가격이 4억이다. 그 나머지 애들은 그 이하 가격으로 다 세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띵했어요. 저기 좋은 투자 꿀팁을 가르쳐주시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신축을 내가 분양을 받았다. 일단은 당장 올라가진 않아도 왜냐면 서울이 미친듯이 올라가면 경기권 올라가고 주요 광역시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차례가 온다 하면 나부터 올라간다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에는 이 금액이 최소한 5억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급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지역인데 우리는 중소도시야. 이 동네는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해도 내가 4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최종 신축이란 거예요. 그 이후로 누군가가 공급을 하려고 하면 땅값을 설령 공짜로 샀다 하더라도 5억 이상 분양가가 돼야지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6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5억 5천이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최소 식으로 6억은 돼야 되네. 보면 내 가격이 올라가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지역에 살 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 원가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그 지역이 그 이상 가격이 되기 전까지 앞으로 공급은 없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6억
7억, 사실 5억 5천이 공사비고 부대 잡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 6억 5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억 5천이 되지 않게 4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 2억이라는 돈을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또 기간만 좀 필요하다면 내가 산 4억 5천짜리 집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꿀팁을 주신 거예요. 우리 또 동산형 채널 출연하셨다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뜻하지 않게 막 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는 여전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고, 그게 그 실제 생활에 많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모르고 집을 안 샀는지 참 저희가 후회가 막급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집값 얘기는 요걸로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사전 식사 시간에 한번 살짝 여쭤봤었는데, 아니 그거 있잖아요. 원베일리가 50억.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압구정은 뭐 한 70억. 뭐 100억, 요게 결국은 평당 2억 당연히 가고까지는 뭐 요즘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결국 압구정은 3억 가야 된다, 90억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반포가 50억이면 압구정은 70억, 반포가 70억이면 압구정은 100억, 결국은 평당 3억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환자가 왔는데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실 아픈 거는 뼈가 이제 아픈 거서 여기 가슴 쪽에 뭔가 심근경색이 왔어. 네. 그래서 막 제 가슴이 아파요 하니까 보니까 진단이 잘못됐어. 보니까 진짜 난 몸이 아파서 왔는데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정신병약을 막 처방해 주는 거야.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비싸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예요. 서울의 빌라 가격은 되게 저렴하거든요. 우리가 KB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KB 평균 가격, 아파트가 평균 12억 정도 되고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립주택. 네. 그런데 우리가 평균은 진짜 몇십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평균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가격을 통계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보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대, 서울의 연립주택 중위가격이 2억 7천인가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지 빌라가 비싼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리 연봉이 나 4천이라 하더라도 그 2억짜리 빌라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특히 6억 이하 주택은 정부의 정책 자금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금리 2%대로 빌려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안 사는 건 거죠. 나 진짜 잠깐 방송 중에 막 물어서 제가 죄송한데, 수장님 원래 저기 항상 빌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빌라가 잘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는 건 아니란 거죠. 제가 이제 빌라 업자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재경은 빌라 그 업계분들한테는 원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빌라 공급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뭐 정상적인 공급이 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부풀리기 위한 빌라들? 근데 이제 그거를 재개발 예정지 가가지고 막 쪼개고, 그러니까 즉 사업성이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분 입주권을 막 여러 개 만들면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데 그냥 단순히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된다라고 떠들면서 팔게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재개발을 안 되게 망쳐버리면서 재개발 이슈로 팔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사실상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그 빌라도 공급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빌라는 사용해야 되는 그 본연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져가는 거는 뭐 좋은데, 근데 그게 이상한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거래하는 거가 사실이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이게 사기다, 이런 뜻인 거네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겠지만 빌라도 주거 사다리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아파트로 가요? 네네. 빌라로서도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자산을 좀 모아놨다가 아파트로 갈아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 다리를 끊어버리면 또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서 이제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죄송해요. 말씀 끊었습니다. 어쨌든 네. 빌라가 이제 2억 정도면 가치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네. 거래돼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빌라 가격이 싸단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이 결국 아파트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파트면 네네. 진단이 아파트 집값이 비싸다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진단 안 하고 그냥 서울 집값이 비싼 거야. 그리고 전 국토부 장관이 맨날 어떤 얘기 했었어요? 뭐 전전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 알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 공급은 충분하다. 맞아요. 기다리세요. 맞아요. 그러다가 막 집값 올라요. 상기신들이 발표하면 기다리세요. 그게 현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랬는데 기다린 결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벼락거지 됐죠, 벼락거지.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시재생 하면서 벽화 칠해주면서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빌라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동네를 아파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서 자꾸 주택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주택수에는 뭐가 있나요? 반지하 주택도 있고 맨날 강남에서도 물 날리면 침수되는 주택들이 있고 이런 주택들도 주택수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예요? 다주택적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더 올려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또 이제 전 시장님이 10년 동안 막아놓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될 재개발 재건축이 또 없거든요. 네네. 그게 이런 게 다 나비 효과로 갖다가 다 휘몰아 치는 건 거죠. 그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거를 안 하면 아까 말한 50억 반포 50억, 70억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반포 집값의 희소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여기 있는 데가 마포구인데 네네. 마포구가 네네. 20년 전에 어땠었나요? 완전 달동네였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막 아현동 네. 여기도 막 네. 어땠었죠?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 그렇죠. 아현동도 막 그 성산대교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제 그 저 시청 가는 길에 제가 이제 그 마곡지구인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나가려면 도로를 건너가서 딱 보면 언덕에 다 판자촌이었어요. 마포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윤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나면서 신축 아파트 들어서니까 이제는 막 33평 20억 막 가고 막 그러는 거고 부자 동네죠. 이제 부자 동네야. 마곡지구 얘기하시 마곡지구는 뭐 있었나요? 그냥 눈밭이었죠. 눈이었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공급을 해주고 즉 중산층들이 살만한 주택들을 만들어줘야 그러면 마포도 우리가 뭐 아직은 학군지라고 말하기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앞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마포도 훨씬 더 좋아질 거란 얘기들도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강남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려주고 마포구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판자촌이었어 봐요. 그럼 판자촌 주민들 어디 사느냐? 1억짜리 전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 도시재생하면서 아윤뉴탄이 안 됐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기 집값이 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아현동에 살고 싶어하는 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을게요? 아니 안 딴 데 살았겠죠. 갔겠죠. 그럼 다른 데들이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강남 집값을 막을 방법은 강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강남의 수요가 꼭 쏠리지 않도록 대책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더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김재경 하는지 알겠네요. 정답이네요. 하여튼 오늘 부동산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원래 사실은 꾸준히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거래량이나 집값이 진짜 호가가 올라가 버리고 하니까 충격이 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좀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경 선생님 모시고 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너무 좀 명쾌한 답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청자님들 오늘 또 간만에 좀 쓸만한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그
그 빌라와 김재경 약간 이렇게 상반관계였는데 오늘 또 빌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식견, 또 의견을 또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또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